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무역협회 장현숙입니다. 네, 제가 발표 드릴 주제는 EU의 탄소 국경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입되고 있는 현황과 그리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먼저 EU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좀 찬찬히 살펴본 다음에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불거진 건지 이전부터 있었던 건지 그 경과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요. 무엇보다 이게 국경세이니만큼 그 WTO 협정문에 합치하느냐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협치문과 관련해서 판단시 고려 사안들을 몇 가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국경세 도입 배경입니다. 작년 12월에 EU 집행위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제 새롭게 취임하면서 신정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행위원장으로 역사상 처음 여성 집행위원장이 당선이 됐는데요. 예, 폰데라이언,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그 폰데라이언이 집행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새롭게 신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때 이 위원장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공언했는데요. 이것은 기후변화 및 환경 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거의 일부분입니다. 작년 12월 11일에 유럽 그린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EU 전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달성을 하겠다.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인데요.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치러야 될 비용이 훨씬 더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지금 현재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없을 경우에 현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수준은 한 60%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EU 집행위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이런 다각적인 노력과 종합적인 평가, 지원을 강조한 것이 바로 유럽 그린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0개의 주요 행동 계획과 로드맵이 제시가 됐는데요. 탄소 배출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위해성 물질 저감이라든지 친환경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를 선도하고자 하는 EU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어찌 보면 강력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 배경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2019년도 전 세계의 탄소 가치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탄소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는, 취급되고 있는 탄소의 가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EU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러한 가격 차이로 인해서 EU의 상품, 그러니까 그 탄소 배출 절감 비용이 포함된 EU의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과 경쟁을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EU 기업의 보호 차원에 도입되는 배경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 도입이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EU 유럽 그린딜의 주요 정책을 7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까지는 90년 대비 50에서 55%까지 감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0년 대비 40% 감축 수준인데 이것을 50에서 55% 감축으로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교통과 건축 분야 등까지도 확장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에는 총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기후 중립 경제를 전환을 위한 공정 전환 펀드를 결성을 하는 것을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포함,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20년까지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에 네 번째로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 덤핑을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한 거고요. 2021년부터 먼저 전망되기로는 시멘트 산업에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지금 도표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유는 먼저 작년 12월에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이후에 올해 1월에 말씀드린 공정전환 메커니즘 약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 3월 4일에 관련한 유럽 기후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관련한 기후법을 도입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3월 10일에 유럽 신산업 전략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을 주축으로 한 탄소경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4월에 농식품 전략, 생물 다양성 전략 발표한 이후에 올 여름 정도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에서 55% 감축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후 내년도 2021년도에 탄소 국경세와 관련되어 있는 조정제도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탄소 국경세의 경감이 전망에 있어서 최근에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09년도에 이미 미국과 EU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EU에서는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나 폴란드, 벨기에 등은 창설을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EU 차원에서 만약에 국경세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이 가능은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그 이후에 2014년도에 OECD 작업반을 통해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놓지 않고 있었고요. 2009년도에 동시에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미국 청정에너지안보법안, 일명 왁스만 마키 법안이 2009년 6월 하원을 통과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미국 내부적인 사정과 그리고 WTO의 합치 여부 그리고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탄소 국경세의 조정이라는 것이 얕은 역의 지역으로 탄소 배출 격차를 조정한다는 취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 차원에서 실행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것 같은 전망이 들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들은 전문가마다 좀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유럽 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유럽 의회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이 일단 수개월 내에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 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이 시멘트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시멘트의 조성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네, 균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대표적으로 좀 단순한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법안은 2021년 6월 법안 채택을 목표로 지금 현재 마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쟁점인 WTO 규정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EU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탄소 국경세가 WTO 협정문과 합치하는가라는 것이 쟁점으로 무상을 하고 있는데 국경세 조정은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그 수입품에 대해서 같은 종류의 국산품에 부과하는 세만큼 혹은 정보 일부를 부과하거나 혹은 수출품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소비세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면제해주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국경세 조정인데요. 이것은 동종 상품에 대한 비차별적인 최혜국 대우, 그다음에 내국민 대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보조금 형태로 취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WTO 가트 제20조 예외 조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 가트 20조에는 종합적으로 총 10개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환경보호로 인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는 비항과 지항인데요.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냐, 과연 탄소 국경세가, 아니면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해서 실시되어지는 경우냐, 이 두 가지에 과연 이 탄소 국경세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EU에서는 일단 이 탄소 국경세가 외국 상품에 대해선 비차별적이고, 그러니까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해결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조항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원칙으로 WTO 합정문과 합치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WTO 협정문 합치와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고려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배출권 거래 제도의 일환으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는지 과연, 두 번째는 탄소 국경세가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과연 있을 것인지, 세 번째는 EU 국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수입 상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이것이 내국민 대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U와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및 탄소 규제가 있는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는 혹시 탄소 국경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따라서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국경세 적용을 받을 제품의 선별 방법인데요. 전 제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군,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펄프, 제지 등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상품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가 되고 제일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제품 생산 시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방법이 과연 교역국이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이런 것들 양을 측정을 하고 검증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전 2009년도에도 사실은 이 문제로 인해서 허들로 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척이 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09년도 이후에 OECD 작업반을 통해서 국경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EU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사안들을 알 수 있는데요. EU가 환경 라벨 간의 일관성 유지 및 통합화를 위한 친환경 제품 단일화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에 관련 법안 EU에 제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SMGP 정책이 LCA에 기초해서 제품이나 서비스, 조직의 환경 부하를 측정하는 것을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239개에 달하는 각종 환경 라벨을 하나로 단일화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이 사업이 여기에 환경 부하의 하나로 탄소 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GP 사업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측정이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가장 쟁점화될 수 있는 그 탄소 배출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측정을 하고 검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SMGP 정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품에 대해서 환경 발자국 LCA에 기초해서 조달부터 생산
폐기까지 다 환경 부하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질 때에 운영되는 조직의 환경 발작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탄소 배출량도 다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이 관련된 환경 부하 지수까지도 측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이미 2018년도까지 280개 시범 사업을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된 결과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시범 사업 실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취합을 하고 전문가 수렴을 거치고 보정을 해서 2020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에 관련 법안이 EU 의회에 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그다음에 조직 경영에 대한, 기업 차원에 대한 각종 환경 부하량 측정의 표준이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그것도 역시 EU 내부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에 전 세계 대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일본 기업, 미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도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EU 차원에서의 화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어쩌면 이 정책에 근거를 해서 탄소 국경세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라는 취지로 최근에 그 연구되어진 것을 보니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의 수출에 있어서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라고 측정한 결과, 주로 상품의 수출은 제조업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7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EU로 수출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 대세계 기준으로는 7,930만 톤이 되게 되죠. 반대로 EU는 이산화탄소를 수입하고 있는 형국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네, 3억 800만 톤 정도로 대세계 기준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부터는 1,27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수입품을 통해 가지고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는데요. 주로 우리가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가장 많은 부분은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 장비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 및 전기 장비, 이후 화학 및 비금속, 금속 파트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고요. EU는 이 탄소 저감에 있어서 기후 변화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1톤당 약 30유로 정도는 돼야 이것이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그러면 이 1270만 톤을 우리가 EU로 수출한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배출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것이 고려되지 않고 순수하게 1270만 톤에 해당하는 거를 EU로 수출한다는 가정하에 이 30유로를 곱해보면 약 한 7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라고 계산되어지게 됩니다. 상당한 양인 거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들이 고려되지 않은 순수하게 그 이산탄소 배출량에다가 30유로를 곱한 가격이긴 하지만, 여하튼 상당한 부담으로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산업이나 국가에 작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이런 영향들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EU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어야 이건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127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얼마만큼 우리 기업이나 국가에 부담이 되어질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환경 규제 강화나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무역 장벽 강화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더불어서 탄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격이 매겨지게 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시장이 형성할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기술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서 물론 이런 작용들이 탄소 국경세가 하나의 수출 항목 한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정유업계, 시멘트 업계 이런 뿐만 아니라 해운, 항공, 철강 모든 제조나 서비스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무역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나 벌금이나 혹은 그 수출 시장의 진출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원가 부담 상승이라든가 혹은 수입 금지를 당한다든가 혹은 관세 부담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탄소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혹은 신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이 기회를 상실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서 도태될 수 있다든가 그런 리스크 요인을 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 이슈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라든가 한 부서 단위라든가 혹은 한 관련되어 있는 제품 단위란 이런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원가 부담이 증가되고 그다음 경영 전반에서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만큼 전사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무역 장벽 해소에 그친다기보다는 탄소 국경세가 마련되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인지 그 비용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사전에 남들보다 앞서서 먼저 제품에서 탄소 혁신을 달성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대응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산업 신시장 출현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시장 개척 및 수출 동력화를 통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는 그거 자체로 기술 개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 표준화까지 연결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할 테니 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탄소 혁신을 달성해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